민주당 돈봉투 관련된 사건인데요. 사건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송영길 전 대표에게 이제 얼마 전에 중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검찰이 그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그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징역 9년을 구형을 했어요. 징역 9년. 이 혐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관련자들이 모두 지금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은요, 우리가 그 돈봉투 하니까. 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이거를 사실 저는 돈봉투가 아니라 다른 명칭으로 불러야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 한번 여기서 네이밍 아니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살포 사건이라고 금품 불러야. 살포. 네. 그러니까 돈으로 표를 산 거예요. 매표 네. 행위잖아요. 그 돈봉투 하면은 뭔가 그 뭐 한 10만 원 들었나? 뭐 이렇게 소액의 돈봉투 네. 정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이 명칭이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네. 그래서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전당대회 사건이라고 불러요. 전당대회. 돈전자 써서 전당대회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왜 사실은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그 2021년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당시에 대표로 당선이 될 때 홍영표 의원하고 대결했잖아요. 네. 표차가 얼마였습니까? 0.59% 차이잖아요. 그렇죠. 대선이 0.73% 차이여서 우리가 초박빙이라고 했는데 네. 그것보다 더 근소한 0.59% 차이였어요. 네. 그런데 그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은 왜 중요합니까? 그때 뽑힌 당대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만약에 그 당대표가 송영길 대표가 아닌 홍영표 의원이 됐다면은 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 경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지금 그쵸? 완전 달랐죠. 마지막에 서울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패를 하고 네. 그때 대장동 의혹이 불거져서 네. 대패를 하고 그때 그러면은 결선 투표를 가느냐 마느냐로 뭐 유권 해석 논란도 있고 했었잖아요. 네. 이걸 50% 미만으로 봐야 되느냐, 50%를 이미 넘은 걸로 봐야 되느냐, 뭐 그런 네. 얘기들도 있었는데, 자 송영길 대표가 금품 살포를 통해서 당 대표가 되고 그 송영길 대표 체제 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고 그 대선 후보로서 이제 근소한 표차로 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국회의원도 되고 민주당 대표도 되고 당대표 연임을 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사실 이것은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의 정통성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부터가 금품 살포로 해서 당대표가 되고 그 당대표가 관리한 경선을 통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후보로 선출이 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이것은 사실 굉장히 겉으로 드러난 그 금품 살포 액수보다 훨씬 더 현재 민주당 현 체제의 정통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윤관석 의원의 유죄 확정 예.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형 네,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의미가 큰 겁니다. 지금 허종식 의원,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에게도 모두 징역형이 이제 선고됐어요. 관련해서 그렇죠. 선고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맞아요. 근데 모두 다 이제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불출석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그 겁니까? 허종식 네. 의원 1심 판결문에 그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의 실명이 적시가 됐잖아요. 맞아요, 다 써 있어요. 이제는 언론을 통해서 다 나왔죠. 그분들 네. 이름이. 그래서 지금 조국혁 신당에 한 명 있고 황운하, 예. 민주당에 지금 5명 있잖아요.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예. 그분들에게 검찰이 출석 요구를 했다고 처음 언론에 보도된 게 올해 2월 1일입니다. 그러면 2월 올해, 1일 지금 9개월 넘었어요. 올해 다 끝났잖아요. 지금. 9개월 넘었고 최근에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를 6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안 나오는 사유도 굉장히 다양하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다 동선과 일시까지 조율을 해놨는데 속이 안 좋아서 못 나가겠다. 뭐 이런 분도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언론 보도를 보기에는. 체했다고. 예. 저도 그러니까 봤습니다. 지금 맨날 체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안 나오면 원래 일반적인 피의자들은요. 안 나오면 수사기관이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해가지고 잡아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러다가 조사를 예. 해요. 예. 근데 지금 국회의원이니까 체포영장을 쳐도 어차피 국회에서 부결되면 네. 조사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지금 9개월 넘게 뭉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원래 불체포 특권이 그러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있는 게 예. 아니죠. 예. 그러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이러면서 이번 22대 국회에서 뭘 했습니까? 국정감사하면서 동행명령장이 수십 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원래 그 동행명령장은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 들고 가서 집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국회의원이 가서 네. 봉투에다 커다랗게 써가지고 가서 쇼를 하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자신들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 나가서 조사도 안 받아요. 동행명령장은 범죄 혐의가 있어서 내는 게 아닙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하는데 증인으로 채택이 됐지만 불출석하니까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제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동행명령장이 발부가 돼도 그걸 가지고 직접 구인을 해올 수는 없죠. 그런데 안 나오면 이제 처벌 조항이 있을 뿐이지. 그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예. 그런 건데 자기들은 자기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사 받으러도 안 나가면서 동행명령장을 수십 건씩 가결해서 집행을 해요. 이게 앞뒤가 맞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그 DNA는 정말 민주당에 유유히 흐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요, 관련된 의원들 모두가 사실 유죄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이미 유죄를 대부분이 아니라 이미 유죄를 모두 확정받았고 지금 기소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금품을,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한 게 금품을 받은 경우. 받은 쪽의 경우 통상적으로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금품을 준 사람은 어떻게 되고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고 그 부분이 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혹시나 뭐 이분들이 다 조사를 받는다면 뭐 보궐선거가 여러 곳에서 치러질 가능성도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보궐선거 여러 곳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제 재판을 빨리 하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633으로 하라고. 그렇죠. 이거 지금 이제 정치자금법 사건이 정당법 정치자금법 사건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쟁점이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제는 왜냐하면은 관련 선행 사건들에서 이미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다 가려졌어요. 네. 확정된 판결문도 이제는 존재를 하고 네. 그러면은 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그 금품 살포에 의해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기소가 되면 저는 쟁점이 그렇게 복잡해서 오래 끌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내년 4월 보궐선거는 아니더라도 이제 내후년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상반기에 실시 사유가 확정이 되면 6월 지방선거 때 같이 해요. 그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그런 것들까지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그 민주당 의원들이 출석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다분히 들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인데 뭐 검찰에서 최후 통첩을 했다고 한들 앞으로도 출석 안 하겠죠. 뭐. 그 아마 이제 조사를 못 하고 기소할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조사를 안 하고 그냥 기소하는 그렇죠. 식으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경기도 법인카드 네. 관련해서도 지금 조사 못 하고 기소할 가능성 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렇게 똘똘 뭉쳐서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버티고 있고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신영대 의원도 그런 민주당의 그 DNA를 똑같이 발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하고 있고 뭐 특검 같은 거를 매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잣대는 좀 같았으면 좋겠는데 서로 그 지금 이제 진행된 상황들 보면 아까 불출석 부분도 말씀하셨고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적용을 하고 본인들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운 잣대를 적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의 기준에서 봐도 이런 식으로 불출석하면 이건 진즉 체포됐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저희가 이제 또 준비한 내용이 있었고 마지막 부분 한번 다뤄볼게요. 마지막 이슈인데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여권에서 그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를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법사위원들 기자회견도 있었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 최근에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냐 이러면서 자신의 이제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힘에서 생중계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생중계에 대해서 아직 법원에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역대 사례를 보면은요, 예. 그 전직 대통령들의 하급심 네. 선고일에 생중계가 이루어진 적이 3번이 있죠. 3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이 2번. 네. 왜냐하면 1심이 사건이 2개였습니다. 그 네. 선거법은 별도로 1심을 했기 때문에 사건이 2개였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때도 생중계를 했고, 그래서 네. 그 3번의 생중계 때에 그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들은 다 선고일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당시에 언제 결정을 했냐면은 선고일 3일 전에 예.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재판부가 허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재판장의 권한입니다. 네. 그러니까 피고인 동의하는 경우 예. 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상 필요하다고 재판장이 판단하면은 그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중계나 촬영을 하겠다는 쪽에서 일단 신청을 해야 되고, 네. 그러면은 재판장이 허가 결정을 하면은 카메라가 들어가서 그 중계 촬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허가를 할 때는 3일 전에
허가를 했고 불허가가 된 적도 있어요. 어. 전직 대통령 관련해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네. 그 말년에 이제 사자 명예훼손 관련해서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그랬었죠. 받았잖아요. 예. 그때 1심 선고할 때는 선고기일 4일 전에 재판부가 불허가 결정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고.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먼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죠. 본인이 여기에 동의하느냐 마느냐.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도 SNS에 올려서 이게 뭐 실패한 위증교사인데 어떻게 죄가 되느냐 이런 취지로 또 글을 올렸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본인은 지금 여러모로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그렇게 무죄를 확신하고 떳떳하다면은 생중계를 하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전 국민 앞에서 본인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고 죄가 없다는 것을 그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재판부에다가 동의한다고 의견을 내면 사회적으로 더 이상 논란도 없고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 대표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딱 그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선거법 사건이 예. 선고잖아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허가를 한다면은 다음 주 화요일쯤 법원 결정이 나올 겁니다. 아마 화요일이 중요하겠네요. 불허가를 한다고 해도 그 날짜쯤에 예. 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변호사님 이거 혹시 방청 신청하셨어요?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 저도 해보려고요 한번. 네. 아 우리 경쟁자가 될 것 같은데. 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방청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구형 때였던 것 같은데 경쟁률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한 10대 1도 넘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 법정을 중법정으로 옮기기로 했죠. 선거법 중법정, 사건. 예. 좀 더 큰 법정에서 지금 선고를 하기로 그거는 알려져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 더 질문을 받아야 될 대상은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생중계 선고 생중계가 결정이 됐을 때 민주당이 이거를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 긍정적인 그 반응을 내놨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에 그 생중계에는 반대한다면 이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해야 되죠.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리냐.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분명한 답이 필요합니다. 뭐 앞서도 잣대가 같아야 된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생중계를 했어요.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그 허위사실 공표 네. 혐의를 받아서 대법원 상고심 올라갔을 때 예.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생중계를 했습니다. 물론 그건 대법원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민주당에서 본인들의 일관된 기준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건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할 사항이다. 예.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냐 이렇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뭐 무식한 소리다 이러면서 생중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실패한 교사라서 죄가 아니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법조인으로 보셨을 때 이 논리에 대해서는 뭐 맞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예.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본인이 어떻게 그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있지만 우린 전 국민이 다 녹음 파일 들었어요. 그런데 김진성 씨가 그것대로 진술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건 법률적으로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교사를 한 행위와 김진성 씨의 행위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실패한 교사다라는 건데 이것은 그 저희 당의 장동엽 최고위원이 판사 출신이에요. 수석 네. 최고위원인데 판사 출신입니다.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본인이 상세하게 공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 이재명 대표의 당시 선거법 사건 판결문을 보면 한 뭐 12가지 정도의 간접 사실이 등장을 하는데 예. 그게 이제 김진성 씨의 그 증언대로 나온 거다. 네. 그거를 이제 장동혁 최고위원께 쭉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실패한 교사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성공한 교사라는 거예요. 성공한 교사. 그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거를 풀어보면은 그런 주장도 법적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실패한 교사라고 하는 게 어떤 것도 있냐면요.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뭘 하라고 교사를 했지만 예. 내 교사에 의해서 그 사람이 범행의 의도를 갖게 된 게 아니고 그 범의,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고의는 자기 스스로 형성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인과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것도 실패한 교사로 취급을 해서 법적으로는
예비나 음모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인 예비죄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있죠. 내란 음모 이런 건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런데 위증 교사는 예비나 음모를 처벌한 조항이 없어요, 형법에. 그래서 이거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 법적인 주장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뭐 부탁을 한 적은 있지만 그 김진성 씨는 자기가 그냥 이러이러하게 진술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을 한 것이라서 내가 위증 교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증언을 하게 된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들리기도 해요. 이재명 대표 주장은. 근데 그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나와서 본인의 피고인 신문 때 인정을 한 게 있어요. 그렇죠.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압박을 거역하기 어려웠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법정에서 다 했잖아요. 네. 내가 위증했다고 인정도 하고 있고 그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경기도지사이자 네. 변호사인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네. 설마 사실이 아닐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음. 그리고 그 압력을 이기기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 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김진성 씨가 인과관계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사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그렇게 쉽게 잘 단절이 안 돼요. 이게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제가 그 어느 방송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얘기를 하기 전에 물어보니까 그 방송 심의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심의를 못 방송에서는 했- 네. 못했는데 이거 대법원 판례고요. 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얘기에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왜 하지 말라고 했냐면 낙태죄에 관련된 거여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그 낙태죄가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에 없어졌잖아요. 네. 낙태죄가 있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네. 대법원 판례가 그 어떤 케이스에 관한 거냐면 남녀가 이제 교제를 하다가 여성이 임신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난 너랑 결혼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아이를 낳더라도 나는 친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낙태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봐줘요. 근데 이 여성이 처음에는 막 아이를 낳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병원을 알아보고 가서 낙태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 남성이 낙태 교사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어떤 주장을 했겠습니까? 내가 그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네. 나 때문에 이 여성이 낙태를 한 게 아니고 네. 본인의 의사로 그거 한 거기 때문에 네. 인과관계 단절된다. 그래서 그 실패한 교사 법리에 따라야 되고 낙태는 예비나 음모가 처벌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무죄다라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에서 그런 걸로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들으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앞서 그 제가 말한 2012년 낙태 교사 관련된 대법원 판례하고 네. 전 국민이 다 들었잖아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고 김병양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네. 그러면서 이런 방향으로 진술해주면 좋다고 하고 네. 변론 요지서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고 또 전화해서 확인하고 네. 그걸 다 들었어요. 어느 게 더 인과관계가 큽니까? 이거는 저기 초등학생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도 판단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방금 이제 어떤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PD랑 저랑 지금 서로 대화를 한 게 혹시나 딱 붙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PD가 아니라 그래갖고 예, 저희가 손에 한번 땀이 났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TMI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민주당이 또 연일 또 장외 집회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부에 부담을 주려고 하는 전략 같은데 이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의도는 매우 나쁘죠. 네. 왜냐하면 어떻게든 머릿수를 많이 모아서 재판부를 겁박해 보겠다는 속셈이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납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당일 다음 주 금요일이죠. 네. 다음 주 금요일에는 중앙지법 앞에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지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요. 네. 네. 법원 앞에서 세상에 선고일 당일에 그렇게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네. 진짜 재판부에다가 이것 피선거권 상실되는 형을 선고하기만 해봐라. 네. 예. 라는 노골적인 겁박의 의도로 보여요. 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 법원을 믿습니다. 이 재판부 법관들께서는 굉장히 그 법관의 독립을 중요하게 아주 금과 옥조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민주당의 이런 부당한 압력에 절대 법원이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정말 독립적으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께서 심판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 내일 지금 민주당이 또 장외 집회를 합니다. 예, 맞아요. 형식적으로는 지금 민노총하고 그 집회가 분리가 됐죠. 그래서 4시에 민노총이 그 전국 노동자 대회를 하고 네. 뭐 5시에 그
탄핵 운동하는 단체들이 집회를 하고 민주당 집회는 6시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적 상소속을 약간씩 띄워놨는데 예. 사실은 그 인근에서 뭐 그 정도 시간적 간격을 갖고 하면은 대충 다 이제 비슷하게 묶일 수밖에 없어요. 인원 집계를 같이 모아서 하려는 그러면은 거. 이제 예. 보기에는 그 인원이 다 뭔가 민주당 장외 집회 때문에 온 사람들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장외 집회가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난주에 그 30만 명이 왔다고 기사 제목을 뽑은 모 신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우리 언론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저널리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 3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 그 시청자들께서요, 지금 그 검색창에 2023년에 있었던 국기 태권도 한마음 축제라고 하는 거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예. 보면 사진이 나와 있어요. 예. 광화문에서 차선 3개만 열어놓고 나머지를 다 막고 했습니다. 네. 그 우리 태권도를 하시는 분들은 남을 그렇게 속이지 않아요. 예. 굉장히 그 무도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정직합니다. 당시에 그 주최 측에서 발표했던 참가 인원이 2만여 명이거든요. 2만 명. 예. 그리고 그게 기네스북에 등재도 됐어요. 네. 그 동시에 어떤 경연을 태권도 경연을 그렇죠. 예. 한꺼번에 같이 해서 네. 그때 기네스북에 등재된 인원이 12,000여 명이에요. 굉장히 정직하게 집계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30만 명이 들어간다고요? 그 불가능하고요. 그게 원래 한 평에 그 앉으면 6명, 서면은 9명이 들어온 걸로 집계를 하는 게 정확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산해 보면은 경찰 추산이 한 17,000명.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 데이터를 갖고 그 평소에 잡히는 인원 대비 그 시기에 그 일대 온 인원을 네. 가지고 역산해 보면 한 15,000명 정도 15,000. 추산이 돼요. 네. 그러면은 왜 실패를 했냐? 민주당 국회의원이 170명이잖아요. 예. 국회의원 한 명당 100명씩 데리고 오면 17,000명이에요. 예.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구가 없어서 동원력이 없다고 치면 그 비례대표 빼면 한 150여 명 되잖아요. 그 150여 명 의원들이 100명씩 데려오면은 15,000여 명입니다. 100명도 못 데려왔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일반 시민의 결합은 거기 거의 없는 거예요. 음. 국회의원들이나 뭐 당협위원장들이 자기들이 사람 데려오면은 그 정도 인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집회는 민주노총하고 직접적으로 결합했다가는 더 중도층의 반발을 살 거고, 네. 그다음에 그 본인들이 탄핵을 외친다는 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탄핵 그 운동하는 단체들하고 직접적으로 결합하진 않는 모양새는 취하고, 네. 그러면서 시간을 약간 띄우고 장소수도 약간 띄워서 지금 그렇게 하는데 사실 머릿수는 더 많아 보이게 하는 거죠. 이미 국민들께서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뭐 변호사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숫자 발표하고 기사를 쓰면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다음에 또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사가 나올지 대충 예상이 돼요. 사실 그리고 30만 명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예전에 월드컵 응원할 때 그때가 거의 뭐 그때는 물론 이제 몇십만 명 모이긴 했지만 그 정도 모이려면요 끝에서 끝까지 사람이 그냥 꽉 차 있어야 돼요. 광화문 일대 그냥 차 있어도 몇십만이 될까 말까인데 일단 15,000 정도로 일단 뭐 추정이 됐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예, 말씀만 예. 드리면 거기에 만약에 정말로 지난주 토요일에 30만 명이 왔잖아요. 네. 우리 지금 뉴스캐비닛이 프레스센터 18층에서 촬영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프레스센터 옥상이나 18층 정도에서 뭘 찍어가지고 공중샷이 나왔을 거예요. 네. 쫙 이렇게 파노라마 사진으로 찍은 네. 사진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 해서 민주당이 아마 대대적으로 그 홍보에 사용을 하고 그것을 또 사법부를 겁박하는 데 사용했을 것이다. 네. 그런데 그렇게 사진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 30만 명 왔다고 보도한 언론사도 실제로 지면에는 굉장히 클로즈업한 사진을 썼더라고요. 그 예, 한계 결의인 그 신문 같은데 좀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몇 명 올지도 저희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재판부의 부담을 줄여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이제 관측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재판부가 뭐 현명하게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한번 이 재판에 대해서 한번 방청 신청을 해가지고 혹시나 가능하다면 여러분들께 조금 더 현장감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시도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제가 안 되면 우리 김세범 칼럼니스트라도 어떻게든 당첨받게 돼가지고 한번 안에다가 집어 넣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지 법조계 이슈 한번 다뤄봤는데요. 오늘도 아주 쉽고 간결한 논리로 지금까지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